그러면 세 번째 시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시간에는 자, 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적고 있는지 이제 우리는 돈이 많을수록 좋다. 더 많은 것이 좋다. 이렇게 이제 말하죠. 그리고 이제 새 차를 사고 부동산을 사고 싶어서 이제 애를 쓰고 또 내가 무엇을 샀는지 아세요라고 자랑하고 싶어 한다. 이러한 우리의 현상에 대해서 모리는 이렇게 해석한다. 자, 모리는 어떻게 말을 합니까? 자, 이 사람들은 사랑에 굶주려서 그 대용품을 받아들이고 있구나. 자, 사랑에 굶주려서, 그 대용품, 즉, 돈을 이해하고 있다. 저들은 물질을 껴안으면서 일종의 포옹 같은 것을 기대하고 있구나. 그러나 돈은 다정함을 대신할 수 없고, 자, 돈은, 돈은 다정함을 대신할 수 없고, 권력도 다정함을 대신할 수 없다. 이렇게 내가 죽어갈 때, 내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사랑과 관심이다. 그죠?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이렇게 죽어갈 때 필요한 감정은 얻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음식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지만, 휘 아이스크림은 우리가 원하는 그 식품일 뿐이다. 여기,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바쳐라. 자기를 둘러싼 지역사회에 자신을 바쳐라. 그리고 자기에게 목적과 의미를 주는 일을 창조하는데 자신을 바쳐라. 거기에 돈 따위가 끼어들 틈은 없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요 내용을, 한번, 볼까요? 일곱 번째 화요일에 나이 드는 두려움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요 돈 여덟 번째 화요일에 돈에 대해서. 나는 교수님이 읽을 수 있도록 눈높이에 맞춰 신문을 들어들었다. 내 묘비에 방송망을 소유하지 못했다라고 쓰여지지 않길 바란다. 그는 소리내어 웃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아침 햇살이 창으로 들어와 그의 등과 창틀에 놓인 분홍빛 히비스커스 화분을 비췄다. 이 기사는 억만장자 언론왕으로 CNN을 설립한 테드 터너가 회사 합병 거래에서 CBS 방송사를 얻지 못한 일을 속상해하면서 한 말이었다. 이날 아침 모리 교수님께서 이 기사를 가져온 이유는 숨쉬기가 힘들고 몸은 돌처럼 변해가고 달력에서 하루하루가 지워지는 상황에서 방송사를 소유하는 일 같은 게 진짜로 중요하게 여겨질지 궁금해서였다. 미치, 이것도 이제껏 말해온 것과 같은 문제라네. 우리는 엉뚱한 데서 가치를 두고 있지. 그리고 그것은 몹시 함률스러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어.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군. 오늘 그는 대화에 집중할 수 있었다. 이 즈음에는 컨디션이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었다. 교수님은 이날 컨디션이 아주 좋았다. 전날에는 그 지역의 아카펠라 그룹이 이 교수님 댁에 와서 공연을 했다. 교수님은 마치 유명한 아카펠라 그룹인 잉크 스포츠라도 다녀간 것처럼 흥분해서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병이 나기 전에도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제는 그 좋아하는 마음이 한층 더 커져서 음악을 들으면서 눈물까지 흘리곤 했다. 교수님은 밤이면 가끔 오페라를 들으며 눈을 감고 그 웅장한 목소리들이 오르내리는 리듬에 몸을 맡겼다. 미치, 자네도 어젯밤에 와준 아카펠라 그룹의 노래를 들어봐야 했는데 얼마나 소리가 좋던지 말이야. 교수님은 늘 노래와 웃음, 춤 같은 소박한 즐거움에 도취되어 있는 분이었다.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그에게 물질적인 것들은 무의미했다.
흔히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라고 말한다. 모리 교수님은 그것을 오래전에 알아듣듯 했다. 우리 문화는 일종의 세뇌를 하고 있지. 사람들을 세뇌시키려면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해야 한다. 이 나라에서도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있어. 물질을 많이 소유할수록 좋다. 돈은 더 많을수록 좋다. 더 많은 것이 좋다. 더 많은 것이 좋다. 자, 물질을 많이 소유할수록 좋다. 돈은 더 많을수록 좋다. 더 많은 것이 좋다. 더 많은 것이 좋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말을 반복하지. 또 그 말들이 우리 스스로 그 행동을 반복하도록 만들고 있어. 그러다 결국에는 아무도 다르게 생각할 수가 없게 돼버리지. 보통 사람은 이 모든 것에 눈이 멀게 되고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게 된다네. 교수님은 내가 자신의 말을 이해하고 있는지 살피며 다음 말을 이어나갔다. 사는 동안 어디를 가든 새 것을 움켜쥐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네. 새 차를 사려고 아등바등하고 부동산을 새로 구입하려고 애를 쓰고 최근에 나온 장난감을 움켜쥐고서 그들은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 알아요. 그들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요? 내가 뭘 샀는지 알아요? 라고 자랑하고 싶고 입이 근질근질하지. 나는 갑자기 내 생활이 생각나서 부러워졌다. 내가 그 말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나? 이 사람들은 사랑에 너무 굶주려서 그 대용품들을 마구마구 받아들이고 있구나. 저들은 물질을 껴안으면서 일종의 포옹 같은 것을 기대하고 있구나.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될 리가 있을까? 물질이 사랑이나 용서, 다정함, 동료애 같은 것을 대신할 수는 없는데 말이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돈이 다정함을 대신할 수는 없네. 그리고 권력도 다정함을 대신할 수는 없지. 분명히 말할 수 있네. 이렇게 앉아서 죽어갈 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이야. 아무리 돈과 권력이 많아도 이렇게 죽어가는데 필요한 감정을 거기서 얻을 수는 없네. 나는 교수님의 서재를 둘러보았다. 첫날 여기 왔을 때와 달라진 것이 없었다. 서가에는 그대로 책이 꽂혀 있었다. 낡은 책상에는 종이가 흩어져 있었고 방 바깥도 손을 보거나 나아진 것이 없었다. 사실 교수님은 새로 사들이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의료기구를 제외하면 말이다. 아마 몇 년밖에 살 수 없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은 그날 이후로 그는 뭔가를 사는 것에 흥미를 잃어버렸을 것이다. 그래서 텔레비전도 샬롯이 모는 차도 모두 전과 같은 구형 모델이었다. 또 그릇과 은식기, 수건과 같은 것도 다 이전에 쓰던 것들이었다. 하지만 집안은 기가 막히게 변했다. 거기에는 사랑과 가르침, 친밀한 관계가 넘쳐났다. 우정과 가족의 정직함과 눈물이 넘쳐났다. 동료, 제자들, 명상 선생님, 치료사들, 간호사들, 아크펠라 그룹이 집을 가득 메웠다. 정말이지 부유한 집안이 되었다. 교수님의 은행 계좌는 빠른 속도로 바닥을 드러내고 있지만 말이다. 우리 문화 속에는 우리가 원하는 것과 우리에게 필요한 것 사이에 큰 혼란이 일어나고 있네. 음식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지만 초콜릿 아이스크림은 우리가 원하는 기호식품일 뿐이야. 자신에게 정직해야 하네. 최신형 스포츠카는 필요치 않아. 굉장히 커다란 집도 역시 쓸모없지. 그는 한참 동안 나를 쓸쓸한 시선으로 쳐다보았다. 사실 그런 것만으로는 만족을 얻을 수 없네. 자네에게 진정으로 만족을 주는 게 뭔지 아나? 뭐죠? 자네가 줄 수 있는 것을 타인에게 주는 것이. 자, 이게 자네가 줄 수 있는 것을 타인에게 주는 것. 자네에게 진정으로 만족을 주는 게 뭔지 아나? 자네에게 진정으로 만족을 주는 게 뭔지 아는가? 이렇게 이제 모리가 물어요. 자네가 줄 수 있는 것을 타인에게 주는 것이네. 이게 가장, 우리가 만족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으로 무엇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 내가 가지고 있는, 어,
것을 타인에게 줄 때 우리는 가장 만족감을 얻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을 내주고 관심을 보여주고 이야기를 해주고 그게 생각만큼 어려운 일은 아니라네. 이 부분에 노인회관이 있는데 그곳에는 매일 수십 명의 노인들이 온다네.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젊은 사람이 그곳에 와서 뭔가를 가르쳐주면 대환영이지. 자네가 만일 컴퓨터를 아주 잘 다룬다고 해보자고. 자네가 거기에 와서 노인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쳐 준다면 그곳 노인들은 대단히 좋아할 거야. 그리고 무척 고마워할 거야. 존경이란 그런 식으로 자기가 가진 것을 내줌으로써 받을 수 있는 것이라네. 존경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줌으로써 받을 수 있는 것이라네. 찾아보면 내 것을 내줄 수 있는 것은 참으로 많다. 대단한 재능 따위는 필요 없다. 병원과 보호소에는 말동무가 필요한 외로운 사람들이 아주 많다네. 외로운 노인과 카드놀이를 하면 새롭게 자기에 대한 존경심이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 자신을 필요로 하게 되니까 말이에요. 네, 그렇군요. 나는 착한 학생처럼 고개를 끄덕인다. 의미 있는 삶을 찾는 것에 대해 얘기한 걸 기억하나? 적어주기도 했지만 암송할 수도 있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바쳐라. 자기를 둘러싼 지역사회에 자신을 바쳐라. 그리고 자기에게 목적과 의미를 주는 일을 창조하는데 자신을 바쳐라. 네. 여기 의미 있는 삶을 찾는 것에 대해 이야기한 걸 기억하나? 라고 하고 여기에서 의미 있는 삶,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바쳐라. 자기를 둘러싼 지역사회에 자신을 바쳐라. 그리고 자기에게 목적과 의미를 주는 일을 창조하는데 자신을 바쳐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바치고 자기를 둘러싼 지역사회에 자신을 바치고 그리고 자기에게 목적과 의미를 주는 일을 창조하는데 자신을 바쳐라. 자, 어, 나에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또는 이제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만족을 주는 게 어떤 건가라고 하는 질문에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타인에게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모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존경이란 바로 자기가 가진 것을 내줌으로써 받을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바치고 자기를 둘러싼 지역사회에 자신을 바치고 그리고 자기에게 목적과 의미를 주는 일을 창조하는데 자신을 바치는 것.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 자기 만족은 최고조로 높아져 간다. 이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7번째 화요일에 나이 드는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요 부분 또 한번 보겠습니다. 교수님은 병마와의 싸움에서 자꾸 졌다. 그가 보지 않을 때 몰래 우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는 평소처럼 용감하게 현실을 받아들이며 그 상황에 맞섰다. 이젠 그가 소변기를 사용할 때 뒤에서 잡아주기만 하는 것으로는 부족했다. 그는 가정부 코니에게 마지막 한계에 이르렀음을 알렸다. 내 앞에서 소변기를 들어주는 게 난처할까, 코니? 코니는 그렇지 않다고 했다. 교수님이 먼저 코니에게 묻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어떤 면에서 그것은 병에 완전히 굴복하는 것이었다. 여기에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그는 인정했다. 이제 그는 가장 개인적이고 기본적인 부분까지 빼앗겼다. 화장실에 가는 것, 코를 푸는 것, 몸의 일부를 씻는 것까지 말이다. 숨쉬기와 음식 삼키기만 제외하면 거의 모든 것을 타인에게 의지했다. 나는 모리 교수님에게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지 물어봤다. 미치, 좀 우습지. 난 독립적인 사람이라서 모든 것에 맞서 싸우는 게 기질에 맞아. 그런데 차에서 부축을 받고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서 옷을 갈아입어야 하니 원. 사실 전에는 약간 부끄러웠다네. 우리 문화는 우리에게 볼일을 보고서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가르치니까 말이야. 그렇지만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 문화가 뭐라고 말하든 그것은 잊어버리자. 나는 평생 문화 따위는 무시해 왔던 사람이지 않은가. 난 부끄러워하지 않겠어. 그게 뭐 대수야. 그런데 정말 생각한 게 뭔지 아나? 뭔데요? 내가 남에게 의존하는 걸 즐기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젠 사람들이 나를 옆으로 눕히고 짓무르지 말라고 엉덩이에 크림을 발라주는 게 즐겁단 말일세. 혹은 눈썹을 닦아주거나 다리를 마사지해 주는 게 좋아. 난 그걸 만끽하지. 눈을 감고 거기에 빠지는 거야. 그럼 아주 익숙한 일로 여겨지거든. 그는 아주 기분 좋은 듯 나를 이어나갔다. 누군가 목욕을 시켜주고 들어서 안아주고 엉덩이를 닦아주니까 마치 아기로 되돌아간 것 같다. 우리 모두 아기가 되는 게 어떤 건지 잘 알잖아. 모두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난 그걸 즐기는 방법을 기억해내고 있는 중이야. 나는 너무도 놀라워서 교수님을 새삼스럽게 다시 쳐다본다. 어머니는 우리를 안아주고 흔들어주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어서 그렇지만 사실 어머니가 아무리 많이 해줬어도 부족하지. 우리에겐 어떤 식으로든 그 시절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네. 무조건적인 사랑이나 보살핌을 받던 그 시절로 말일세. 우리 대부분은 충분히 그 애정을 받지 못했지. 나 역시도 충분히 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아. 그렇게 말하는 교수님을 보면서 갑자기 깨달았다. 내가 몸을 숙여 그의 마이크를 바로 잡아주거나 그의 몸에 손대는 것을 그가 왜 그리 즐거워했는지 말이다. 78살의 교수님은 어른으로서 나눠주는 동시에 아기로서 받고 있었다. 우리는 그날 나이 드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아니, 내 입장에서는 나이 드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라고 하는 편이 낫겠다. 그것은 나의 세대가 가장 깊게 고민하는 주제이다. 보스턴 공항에서 차를 타고 오면서 젊고 잘생긴 사람들이 그려진 여러 개의 광고판을 봤다. 카우보이 모자를 쓴 미남 청년이 삐딱하게 담배를 물고 있는 광고. 젊은 미인 둘이 샴푸 병을 들고서 미소 짓는 광고. 10대 소녀가 야한 포즈로 청바지 지퍼를 열고 있는 광고. 검정색 벨벳 드레스 차림의 섹시한 여인이 턱시도를 입은 남자 옆에서 위스키 잔을 들고 서 있는 광고. 35이 넘어 보이는 모델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나는 모리 교수님에게 정상에 있으려고 필사적으로 버티지만 벌써 언덕을 넘어 내리막길에 들어선 기분이라고 말했다. 정상에 있으려고 필사적으로 버티지만 벌써 언덕을 넘어 내리막길에 들어선 기분이라고 말했다. 먹는 것을 조심하고 거울 앞에서 머리가 얼마나 벗겨졌는지 젊었을 때는 자랑스럽게 나이를 말했는데 이젠 더 이상 나이 얘기를 꺼내지 않게 되었다고 말이다. 또 직업적으로도 인기를 잃을까 봐 40줄에 가까워지는 것이 두렵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교수님이 나이 먹는 것을 훨씬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봤다. 세상 사람들은 젊음을 강조하지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잘 들어보게. 젊다는 것이 얼마나 처참해질 수 있는지를 나는 잘 알아. 자, 젊다는 것이 얼마나 처참해질 수 있는지를 나는 잘 알아. 그러니 젊다는 게 무조건 멋지다고 말하지 말게. 젊은이들은 갈등과 고민, 결핍이라는 느낌으로 늘 시달리고 자신의 인생이 비참하다며 나를 찾아오곤 한다네. 너무 괴로워서 생을 마감하고 싶다면서 말이지. 나는 그의 말을 들으면서 나의 생활을 떠올렸다. 그는 계속 말을 이어나갔다. 그런데 많은 젊은이들은 이런 비참함을 겪는 것으로도 모자라 아둔하기까지 하지. 인생에 대해 이해하지도 못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갔는지를 모르는데 누가 매일 살아가고 싶겠나? 이 향수를 사면 아름다워진다거나, 이 청바지를 입으면 섹시해진다고 말하면서 조작해내는데 바보처럼 그것을 믿다니.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또 어디 있겠어? 미치, 난 나이 든다는 사실을 껴안는다네. 사람은 성장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지. 자, 요거예요. 사람은 성장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지. 22살에 머물러 있다면 언제나 22살만큼만 알게 될 거야. 나이 드는 것은 단순한 쇠락이 아니라 성장이야. 그것은 곧 죽게 되리라는 부정적인 사실, 그 이상이다. 그것은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덕분에 더 좋은 삶을 살게 되는 긍정적인 면도 가지고 있다네. 나이 먹는 게 그렇게 귀중한 일이라면 왜 모두들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갔으면 하고 말하는 걸까요? 누구도 빨리 65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는 말하지 않잖아요. 그게 뭘 반영하는 것인지 아나? 인생이 불만족스럽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야. 성취감 없는 인생, 의미를 찾지 못한 인생 말세. 삶에서 의미를 찾았다면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아. 오히려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 하지.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어 하게 돼. 아마 65살이 되고 싶어 견딜 수 없을걸. 자, 이 부분입니다. 이게, 어, 그 공자가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하죠. 이제 공자도, 사람들은 나이 든다는 것에 대해서 늘 이제 나이 들면 불편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나이 들면은 뭐 해안이 있게 되어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이해하고, 빨리 이 상황 파악을 하게 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높아져 간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음, 사람들은 이제 나이 들면 이제 몸이 쇠락해지니까 불편하죠. 불편하지만 나이 들면 들수록 뭡니까? 이 인생의 경험과 경험 속에서 나온 그 해안, 그 지혜로움이 결국 어떤 일들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분들을 준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같은 얘기를 지금 이제 몰이는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성장하면서 더 많은 것을 배운다. 그죠? 22살에 머물러 있다면 언제나 22살만큼만 알게 된다. 그렇죠? 나이가 드는 것은 쇠락이 아니라 성장. 나이가 드는 것은 쇠락이 아니라 성장입니다. 그것은 나이 들면 죽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 이상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죽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그 덕분에 더 좋은 삶을 살게 되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나이 든다라고 하는 것은 편하고 어, 또 이제 두려움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그거 이상으로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어른을 존중하고 이제 어른을 공경해야 하는 그런 이유도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 사회가 점점 이제 어른에 대한 존중을 잃어가는 것은 결국 앞서 우리들이 이 나이 드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만을 이야기하고 나이가 들수록 그 속에서 어,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 이런 것들이 커가는 것, 그죠? 지혜가 더 많아져 가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간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한쪽 면만을 보고 한쪽 면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오류 속에서 우리가 어, 어른에 대한 존중감이 줄어드는 요소가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머리와 함께한 하이론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계속 하면서 어, 음, 자, 여기 보면 음,
대사나 부족의 이야기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남미에 있는 한 우림 지역에 데사나라고 하는 부족이 산다. 이들은 세상의 모든 피조물 사이에 흐르는 에너지의 양은 고정되어 있다고 믿는다. 따라서 모든 탄생은 사망을 이끌고 모든 사망은 탄생을 가져온다. 이런 식으로 세상의 에너지는 동일하게 유지된다. 그래서 이제 태어나면 죽게 되고 죽으면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대사나부족은 식량을 얻기 위해 사냥할 때 사냥꾼이 죽이는 동물의 영혼이 사냥꾼이 죽이는 동물이 영혼의 우물에 구멍을 남긴다는 생각한다. 하지만 그들은 사냥꾼이 죽으면 그 영혼이 그 구멍을 메운다고 믿는다. 그러니까 사냥꾼이 죽이는 동물이 영혼의 우물에 구멍을 남기고 사냥꾼이 죽으면 그 사냥꾼의 영혼이 그 구멍을 메우게 된다. 따라서 죽는 사람이 없으면 새나 물고기가 태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난 이런 생각이 든다. 이런 생각이 마음에 든다. 모리 교수님 또 대사나 부족 이야기를 마음에 들어한다. 그는 작별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우리 모두가 같은 숲에 사는 피조물이라고 더 강하게 느끼는 듯하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린 떠나면서 자기가 파놓은 그 웅덩이를 메워야 한다는 거죠. 자기가 파놓은 웅덩이를 메우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평생 이 자기가 이제 잡은 동물, 그죠? 죽인 동물이 파놓은 웅덩이를 자기가 죽어서 그 웅덩이를 메꾼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런 어떤 부분들은 이렇게 될 때 어찌 보면 가장 공평한 부분들이지 않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저지른 일들에 대한 또 하나의 그 해야 할 일, 뭐 이런 그 부분들이다라고 하는 요 대사나 부족의 얘기가 참 재밌네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요 열 번째가 결혼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결혼에 대한 부분에서 여기 보면 음, 음, 내가 아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결혼 문제로 시달렸다. 누구는 결혼하느라 골치를 앓고 또 누구는 이혼하느라 골치를 앓으며 우리 세대는 늪에 사는 악어와 씨름하는 듯 구속하는 것과 실랑이를 벌이는 듯했다. 결혼식에 참석해서 신랑 신부를 축하해 주었는데 1년 후에는 어느 레스토랑에서 그 신랑이 젊은 여자랑 앉아 있는 것을 목격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그는 내게 그 여자를 친구라고 소개하면서 자네도 알지? 우리 부부는 이런저런 이유로 별거 중이라네 라는 말들을 늘어놓았다. 우린 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걸까? 모리 교수님에게 그에 대해 물었다. 나는 제님과 7년이나 사귄 끝에 청혼을 했다. 결혼하기까지 그렇게 주저했던 것은 내 또래가 앞세대보다 신중해서일까? 아니면 단순히 이기심이 많아서일까? 난 자네 세대가 안쓰럽네. 이런 문화 안에서 다른 사람과 사랑하는 관계에 빠지기란 참으로 힘들지. 왜냐하면 문화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주지 않으니까 말이야. 요즘 가여운 젊은이들은 너무 이기적이어서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던가 아니면 성급하게 결혼하고는 대여섯 달 후에 이혼을 하던가 둘 중 하나를 택하네. 그들은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를 몰라. 하긴 자기가 진정 누구인지도 모르니 결혼하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알겠나. 그는 한숨을 내쉬었다. 모리 교수님은 교수 생활을 하면서 많은 불행한 연인들에게 카운셀링을 해주었다. 사랑이라는 건 참으로 중요한데 이런 상황은 얼마나 슬픈 일인가. 특히 나처럼 건강하지 못한 처지가 되면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게 돼. 물론 친구도 좋지만 밤에 기침을 쏟아
내느라 잠을 이루지 못할 때 밤새 함께 있어주면서 위로해주고 도와주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가족밖에 없지. 어, 살면서 결혼에 대해 많이 배웠지. 그건 시험을 치르는 것과 같아. 자기가 누구인지, 상대방은 누구인지, 둘이 어떻게 맞춰갈 건지 탐색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 결혼은 자기가 누구인지, 상대방이 누구인지, 둘이 어떻게 맞춰갈 건지 탐색해가는 과정이다. 예. 결혼 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규칙 같은 게 있나요? 모리 교수님은 미소를 지었다. 그게 간단한 게 아니라네. 하지만 사랑과 결혼에 대해서 진실이라고 할 만한 몇 가지 규칙은 있지. 가령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으면 그들 사이에 큰 문제가 닥칠지도 모른다. 타협하는 방법을 모르면 문제가 커진다.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난 일을 터놓고 이야기하지 못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인생의 가치가 서로 다르면 엄청난 문제가 생긴다. 아, 결혼이라는 것의 중요함. 음, 결혼이라는 것의 중요함을 믿는 것이 최고 중요하답니다. 자,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결혼이라는 것의 중요성을 믿는 것이라네요. 나는 개인적으로 결혼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리고 결혼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인생에서 엄청난 걸 놓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멸망하리.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멸망하리. 자, 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멸망하리. 사랑해야 한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쭉 해서 이제 맨 마지막, 13번째 화요일, 자, 14번째 화요일, 작별 인사 부분을 읽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번째 화요일에 이제 미치가 모리를 만나요. 춥고 축축한 날씨였다. 모리 교수님 댁 계단을 올라갔다. 지금까지 그렇게 여러 번 왔는데도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들이 눈에 들어갔다. 언덕의 모양새, 돌로 된 집 전면, 수호초, 키 작은 나무. 나는 시간을 끌며 천천히 걸으면서 젖은 낙엽을 밟았다. 전날 샬럿은 내게 전화를 걸어서 교수님의 상태가 별로 좋지 않다고 알려주었다. 그것은 그의 마지막이 진행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교수님은 다른 약속을 전부 취소하고 아주 오랫동안 잠을 잤다. 그것은 모리 교수님답지 않은 일이었다. 그는 대화할 사람이 곁에 있을 때 자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그이는 미치가 와주는 것을 좋아해요. 그런데 미치, 그의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요. 현관으로 올라가는 층계, 현관문에 끼어진 유리 등을 나는 마치 처음으로 보는 것처럼 천천히 읍니다. 어깨에 맨 가방 안에 든 노은기를 만져보았다. 그리고 테이프를 가져왔는지 확인하려고 가방을 열어보았다. 늘 테이프를 가지고 다니면서 내가 그날따라 왜 그런 식으로 뜸을 들였는지 모르겠다. 초인종을 누르자 코니가 문을 열어주었다. 보통 때는 활달한 그녀였지만 오늘은 왠지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인사했다. 교수님은 어떠십니까? 별로 좋지 않으세요.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살며시 복도로 나와서 나를 깨어났다. 오전 10시인데도 교수님이 아직 잠을 잔다고 했다. 우리는 부엌으로 갔다. 나는 샬롯이 정리하는 것을 보았다. 식탁 위에 놓인 약병들이 눈에 들어왔다. 흰 뚜껑이 씌워진 갈색 플라스틱의 병정부대 같았다. 이제 내 노은사는 좀 더 수월하게 호흡하기 위해 몰핀을 투약받고 있었다. 나는 사들고 온 스프, 야채 케이크, 참치 샐러드 같은 음식을 냉장고에 넣었다. 샬롯에게 이런 걸 가져와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교수님이 이런 음식을 씹지 못한 지 벌써
몇 단이나 되었고 우리 둘 다 그런 사실을 잘 알았다. 하지만 음식을 사들고 오는 것은 나에게 일종의 습관이 되어버렸다. 어떤 일을 잃어갈 때 그와 관계된 어떤 습관에든 매달리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교수님의 서재는 비어 있었다. 나는 당황스러웠다. 서둘러서 침실로 가니 교수님은 침대에 누워서 이불을 덮고 있었다. 이제껏 이렇게 누워있는 교수님은 마사지를 받으려고 누워있을 때를 빼면 딱 한 번밖에 보지 못했다. 머릿속에서 모리 교수님이 지은 아포리즘이 메아리치기 시작했다. 침대에 누워있는 것은 죽어있는 것이다. 예. 이 잠은 그저 침대에 누워있는 것은 죽어있는 것이다. 이 공자도 이제 잠을 자는 것을 제일 싫어했어요. 특히 낮잠. 밤에 잠을 자는 것은 내일을 위한 준비인데, 낮에 잠을 자는 것은 이거는 어, 아주 안 좋은, 아주 좋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낮잠 자는 제아에게 어, 낮잠을 자는 제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음, 그, 이제 뭡니까? 음, 담을 쌓을 때 진흙으로 담을 쌓잖아요. 담을 쌓는 이 진흙에 이물질, 오물이 섞여 있는 것과 같은 것. 이제 그럼 오물이 섞여 있을 때 담장을 제대로 쌓을 수가 없는 것처럼 낮잠을 자는 사람은 이 오물 섞인 그런 진흙과 같은 사람이다. 예, 그리고 이제 어, 나무에 그 글을 새길 때 썩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잘 새길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것처럼 썩은 나무, 오물이 있는 진흙과 같은 것으로 낮잠을 자는 사람을 평가했어요. 그래서 이제 재아를 바로 이제 썩은 나무에 비유하고 이제 오물 썩은 이제 진흙에 비유했던 분이 바로 이제 공자예요. 그러니까 이 잠을 자는 것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 아포리즘, 이 잠언을 보면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은 죽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 모리가 지금 이제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일종의 메시지,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둔 것으로서의 모리를 어,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은 죽어 있는 것이다. 여기 계셨군요. 나는 있는 힘껏 기운을 짜내서 쾌활하게 말을 걸었다. 모리 교수님은 숨을 내쉬고 눈을 감았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다. 이런 노력조차도 그에게 힘겨운 듯 보였다. 내 사랑하는 친구. 그래요. 저는 선생님 친구죠. 오늘은 상태가 그다지 좋지 못하고 그래. 내일은 괜찮아지실 거예요. 내 손 좀 잡아주게. 어, 자넨 착한 영혼을 가졌어. 여길 만져보게. 어떻게 작별 인사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이렇게 작별 인사를 하지. 교수님이 가만히 숨을 쉬자 갈비뼈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느껴졌다. 그때 교수님은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자네를 몹시 사랑하네. 저도 사랑해요. 알고 있네. 그리고 또 알아. 또 뭘 아시는데 자네가 늘 그랬다는 걸. 교수님은 눈을 가늘게 뜨더니 어느새 울기 시작했다. 꼭 어린아이처럼 얼굴을 일그러뜨리면서 눈물을 흘렸다. 나는 몇 분간 교수님을 꼭 끌어안았다. 그리고 흐물흐물한 살갗을 문질렀다. 머리칼도 쓰다듬었다. 내 손바닥을 교수님의 얼굴에 대고 앙상한 뼈를 만지고 눈물 자국도 훔쳐주었다. 교수님의 호흡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자 나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다. 교수님이 피곤하신 걸 알아요. 다음 화요일에 다시 오겠어요. 그때는 더 건강하시길 바래요.
그는 가볍게 웃었다. 웃음에 가깝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아주 슬픈 소리였다. 나는 보지도 않은 녹음기 가방을 들었다. 왜 이런 걸 가져왔을까? 우리가 이걸 쓰지 못하게 될 줄 뻔히 알았으면서 말이다. 나는 몸을 굽혀 교수님의 뺨에 키스했다. 얼굴을 맞대고 불의 나룻을 마주대며 살을 부비면서 한참 그러고 있었다. 이 짧은 순간에 교수님에게 큰 즐거움이 들 것 같았다. 이제 됐지요? 나는 얼굴을 떼며 말했다. 눈물이 나오려고 하자 나는 눈을 깜빡였다. 모리 교수님은 내 얼굴을 보고는 입술을 꾹 다문 채 눈을 치닫다. 이 순간 내 사랑하는 노은사가 만족스러움을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침내 그가 나를 울게 만들었다는 만족감 말이다. 이제 괜찮아? 교수님이 속삭였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모리 교수가 이제 삶을 마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고 하는 이 책이 음, 모리와 미치의 그 만남, 화요일에서의 만남을 이야기하면서 그 만남 속에서 사랑과 결혼 그리고 나이 드는 것에 대한 두려움, 돈에 대한 어떤 부분들, 죽음에 대한 어떤 부분들,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 삶의 의미들을 하나하나 전달해주는 그런 책이 바로 이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입니다. 어, 조금씩 한번 읽어보면서 삶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수업을 마치겠습니다.